안녕하십니까. 최정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세포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포라고 하는 것이 생명체의 기본 어떤 단위예요. 세포라는 것으로 모든 생명체가 사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이제 바이러스 정도인데, 그래서 바이러스를 생명체다, 뭐 아니다 이렇게 막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요즘은 얘가 감염했을 때는 자기 증식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생명체로 두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세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생명의 단위예요. 그래서 세포라는 것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어도 그게 개체가 되죠. 생명체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세균이라고 하는 애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세균이라고 하는 애들은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세포 생물이죠. 자, 근데 우리 사람처럼 여러 개의 그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수십조 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그 개체들도 있죠. 그래서 이 세포들이 모여서 마치 하나의 통일화된 그러한 개체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이제 세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기본적인 그 생명체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포에 대해서는 잘 알 필요가 있고, 역시 출제도 뭐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년 한 2개 정도 출제가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파트가 상당히 중요하고 상세하게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강의 시간도 약간은 좀 길게 가져갈까 합니다. 단어는 하나지만 제가 나누어서 좀 진행을 할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요, 우리 세포라고 하는 것의 오늘 구조를 중심으로 얘기를 쭉 할 건데, 자, 우리가 세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2개로 나눴습니다만, 제가 조금 분류를요, 이런 분류를 잠깐 먼저 해드릴게요. 자, 여기 분류를 좀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처음이지 않습니까? 분류를 좀 더 해드리고 설명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생명체라고 하는 게 지구상에 이제 나타났을 때 최초의 어떤 세포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어떤 동일화된 세포는 아니겠지만 어떤 세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포들이 이렇게 무리가 이제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특수한 애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애들로부터 이제 발달을 해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세포들이 발달을 해갈 때 크게 3가지의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뿌리는 누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생명체라는 것 자체들도 어떤 뿌리가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 뭐 몇십억 년 전이겠죠. 몇십억 년 전에 어떤 그 세포들이 있었을 거예요. 개체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것들이 이제 3가지로 분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진정세균이라고 하는 것과 고세균으로 분류가 되는 가운데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고세균의 일부류로 가는 가운데, 고세균이 지금까지 쭉 발달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진정세균 쭉 발달되어 있는데, 이때 고세균의 일부가 진정세균 애들을 받아들이면서 진해생물 영역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세포들로부터 3가지의 분류가 일어났는데, 분기가 일어났는데, 하나는 고세균 영역, 하나는 진해생물 영역, 하나는 진정세균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세균 영역에 해당하는 애들이 지금의 세균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균류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장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장균. 고세균 영역은 우리가 좀 보기는 쉽지가 않은데, 주변적에 보기는 쉽지는 않은데, 일종의 이제 세균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해생물 영역. 자, 이게 우리가 보는 우리의 조상이죠. 우리의 조상은 진해생물 영역입니다. 진해생물 영역. 자, 이렇게 3가지가 이제 나눠진 거죠. 자, 이 진해생물 영역이 갈라져서 만들어진 게 이 원생생물계라는 거거든요. 원생생물계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원생생물계를 제가 이렇게 묶어보면요, 이렇게가 원생생물계거든요. 그래서 원생생물계라고 하는 애들이 만들어져서 또다시 여러 개로 이제 분기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아시는 거 좀 있나요? 저 보시면은 여기 녹조류, 우리 4대강에 있다. 잘 아시잖아요. 녹조류.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많이 들리죠? 뭐 갈조류, 다시마 뭐 이런 거 있죠. 미역류 있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원생생물이고요. 이 원생생물이 또 갈래를 치는 가운데 또 분기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식물계. 그 다음에 균계, 이렇게 균계. 그 다음 동물계, 이렇게 분류가 된 겁니다. 이렇게요. 자, 우리 사람은 어느 쪽에 있어요?
쪽 동물계가 있죠. 그러니까 동물계의 조상은 누구예요? 이쪽 올라가 보면 이런 원생생물계 조상은 누구예요? 진핵생물 영역에 해당하는 애들이죠. 예. 자, 이 중에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요? 이쪽에 들어가죠. 척추동물. 그렇죠? 우리는 척추동물 쪽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척추동물.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을 찾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들을 이제 비교를 해서 다 정리를 할 텐데 특징들을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고세균 영역의 특징은 뭐냐? 뭐 진핵생물 영역의 특징은 뭐냐? 진정세균 영역의 특징은 뭐냐? 원생생물계의 특징은 뭐냐? 식물계, 균계, 동물계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그들 중에서도 또 척추동물의 특징은 뭐냐? 급비동물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세부적인 분류는 여러분 모든 내용을 다 배운 다음에 진화론 쪽 가서 분류학이라는 걸 할 때 그때 제가 정리를 쭉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 중심으로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일단 더 큰 틀에서 얘기를 해보네요. 더 큰 틀에서. 더 큰 틀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자, 진핵생물 영역이라고 하는 것과 진정세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의 두 가지의 세포 구조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의 구조 정도를 오늘은 좀 알고 가자라는 거고, 그 구조를 알 때 진핵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물과 동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를 해서 살펴볼 거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자, 우리가 분류 체계를 그릴 때 어떤 최초의 생명체라는 것으로부터 분류를 이제 해 오잖아요. 그때 세 가지가 이제 나눠진다고 그랬죠. 하나는 진정세균 영역이고요. 진정세균 영역이죠. 영역. 자, 그 다음은 고세균 영역이라는 게 있죠. 고세균 영역. 그 다음은 이제 진핵생물 영역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진핵생물 영역. 자,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이런 용어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사람이라는 종이죠. 종. 무슨 종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의 뭐 종 다양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좀 묶어나가는 거죠. 상위 단계로 점점 묶어나간다고 했을 때, 종, 그 위에 있는 게 속, 과, 목, 강, 문, 개, 영역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진핵생물 영역을 이제 또 한번 나눠보게 되면 원생생물 개가 있었죠. 원생생물 개가 있었죠. 자, 그 다음 균계가 있었죠. 곰팡이류를 주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식물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물계가 있었죠. 자, 이게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더 내려가게 되면 문이 된다고 그랬죠. 문. 자, 문이 됩니다. 그래서 해면동물문부터 시작을 해서 쭉 생명체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척삭 동물문이죠. 자, 척삭 동물문 중에서도 또 여기 동물들이 쭉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는 포유류, 이건 들어보죠. 포유류 아시죠? 강에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뭐 표류강, 양서류강, 파충류강,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하신 용어일 거예요. 이런 애들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류 체계를 보게 된다면 가장 상위 단계에 있는 게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문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강이고요. 그 다음에 속이죠. 죄송합니다. 목이죠, 목. 제일 하위 단계는 게 종, 그 다음에 속, 과, 종속, 과목, 강문계, 영역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진정세균 영역이라고 하는 애들의 특징을 볼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대장균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딱 대장균만 얘기를 합시다. 진정세균 영역도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체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염색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람 염색법이라는 걸 통해서 그람 음성균, 양성균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 나중에 분류 파트 가서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고세균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건 좀 생소하실 텐데 메탄 생성균 대표적이죠. 자, 극호혈성균 뜨거운 걸 좋아해. 그래서 온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극호혈성균, 극호염성균 이런 것들은 자, 원생생물계라고 하면 또 분류가 막 되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한번 들자면 아메바가 있죠. 녹조류가 있죠. 조류들이에요, 조류들. 갈조류들도 있고요. 식물의 조상이죠. 자, 균계에 그러면 효모가 있죠. 곰팡이가 있죠. 곰팡이류가 있죠. 자, 식물계는 여러분 뭐 잘 아시는데 식물계는 우리가 어떤 식물을 딱 지칭을 보통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나무, 목본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동물계인데 해면동물문 하면 해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텐데 일단은 우리가 포유류 쪽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 사람이 있는 거니까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류하는 법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할 때 원핵생물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들을 묶어서 원핵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핵이 있기 전에 애들이다라는 표현으로 원핵생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들은 진핵생물, 얘들은 원핵생물. 원핵생물은 핵이 없다, 진핵생물은 핵이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원핵생물, 진핵생물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분류 체계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약간 체계가 잡히십니까? 좀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이걸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자, 진정세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여러분? 진정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세균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세균 영역. 걔들의 구조를 얘기할 거고요. 우리가 진정세균들은 우리가 죽이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그 항생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진핵세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진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진핵생물 영역에 대한 얘기죠. 진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진핵생물 영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때 해야 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얘들은 진핵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세포 소기관이라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소기관들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할 얘기가 지금 되게 많아요. 여기서는요. 주로 얘들은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고 그 소기관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핵, 리보솜, 조면세포, 찰면세포체, 골지체 묶어놨죠. 세포 내 소화라는 항목으로 리소뇽과 액포를 묶어놓았고 얘는 횡성이라는 항목으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를 묶어놓았고 포옥점이라는 애는 따로 뺐고요. 세포 골격으로 미세소관, 미섬유, 중간섬유를 냈고 기타 구조물들이 또 묶어놨고 세포 외부분으로 바깥쪽 부분이죠. 세포막, 세포벽, 세포의 기질, 세포 연접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바이러스라는 걸 이제 살펴볼 겁니다. 바이러스들 생명체로서 따로 하나 볼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게 물어봅니다. 뭐 핵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골지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러이러한 특징 가지고 있는 건 중간섬유냐. 다음 중 중간섬유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걸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특징들을 정리해서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분류체계 여러분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분류체계 체크. 분류체계들 체크를 잘 하셔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필기한 것부터 이제 잠깐 이제 해 나갑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의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체도 있고요. 단세포 생물. 여러 가지의 그 세포를 이루어지는 애도 있죠. 그 다세포 생물이죠. 자, 일단 구조에 따른 분류를 한 겁니다. 이건 이제 구조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예요. 원핵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원핵세포 프로캐리오트, 핵이 있기 전에 이런 말입니다. 캐리오트는 핵, 그 다음 프로라는 거는 뭐뭐 전에 이런 뜻이니까 핵이 있기 전에 세포다. 그러니까 핵이 없는 애들이에요. 세포 내에 핵이 없는 세포들을 말한다. 그래서 크게 고세균 영역과
진정세균 영역으로 나눴죠. 자, 이 친구가 이렇게 적더라고요. 여기 보면 기억과 니은과 디귿 이렇게 해서 기억에 대한 것, 니은에 대한 것, 디귿에 대한 것 따로따로 적어놨더라고요. 자, 고세균 영역과 진정세균 영역이 원핵세포에 해당을 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 진핵세포입니다. 진핵세포는 진짜로 핵이 있다라는 표현이군요. 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핵이 있다. 핵이 있는 애들은 유캐리오트, 유가 이제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유캐리오트. 세포 내에 핵이 있다. 세포 소기관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진핵세포입니다. 진핵생물 영역이 이제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생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이 메탄 생성균, 메탄 생성균, 그다음 극호열성균, 온천에 살거나 바닷 밑에 그 뜨거운 열수라고 해서 뜨거운 그 액이 나오는 쪽이 있는데 그런 쪽에 사는 애들이 극호열성균입니다. 극호염성균, 염분의 농도가 아주 높은 지역에 사는 균들이 있어요. 극호염성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분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진정세균 영역 중에 지금 대장균 모티브를 적었습니다. 대장균이 가장 잘 나오는 애입니다.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자, 그다음 진핵생물 영역은 다시 4개의 개로 나눴죠.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그래서 아메바, 녹조류, 그지? 곰팡이, 버섯 또는 효모와 같은 애들. 그다음 식물계는 여러 가지의 여러분 아시는 목본류가 많은데 벼도 적어놨네요. 동물계는 우리 동물계 중에서 어디에 들어갔죠, 여러분? 척삭 동물문 거기에 들어가고 또 포유류 강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있죠, 그 안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류 체계라고 하는 것을 약간 이제 운을 좀 띄워봤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 그림 우리가 봤던 그림이고, 자, 이번에는 원핵세포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자, 원핵세포에 대한 그림 이건 좀 단순하게 그렸고 실제 교재에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잖아요. 자, 이 그림을 이제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게 원핵세포예요. 원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세균이 되었건 진정세균이 되었건 그 안에 세포 안쪽에 용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용액이 있습니다. 이건 표현을 해준 거고 용액으로만 꽉 차 있어요. 액으로만 차 있죠. 이걸 이제 원핵세포라고 얘기한 겁니다. 원핵세포. 자, 반면에 자, 이렇게 상당히 뭔가 안에 많이 들어 있어요.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런 막구조물들이 막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핵생물이죠. 진핵생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아까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 그림을 이제 얘기하고 있었는데, 잠깐 이제 보시면 안쪽에 용액이 차 있다고 그랬습니다. 용액. 그게 이제 세포질이에요. 세포질. 그다음 바깥쪽에 용액을 감싸고 있는 막이 있죠. 그걸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부릅니다. 세포막. 그다음 더 바깥쪽에는 벽이 있습니다. 여기 세포벽을 좀 애매하게 했는데 이 부분들이 그냥 세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포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포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세포벽. 요 이제 찝은 게 요 부분인데 여기서. 근데 이 바깥쪽에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그냥 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뭐 캡슐 이렇게 나누기도 했는데 우리가 크게 구분 안 하니까요. 그 세포막의 바깥쪽에 있는 것을 세포벽이라고 부르는 건데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이 세포질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분류를 해드렸죠. 어떻게 했어요? 세포질과 세포막과 세포벽 이렇게 분류해드렸죠. 자, 그 분류 체계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류 체계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분류 잘 기억하시고요. 자, 어떻게 분류된다고요? 네, 세포질, 안쪽에 있는 용액, 그 다음 바깥쪽에 있는 게 뭐라고요? 세포벽, 인질 이중층, 세포막. 그 다음 그 바깥쪽에 있는 게 뭐라고요? 바깥쪽에 있는 게 세포벽. 펩티도 글리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포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안에 있는 용액을 말하는 건데 그 세포 안에 용액, 세포질에 어떤 성분이 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포질 안에 어떤 성분이 있을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질 안에 있는 성분 중에 세포질이라는 것 안에 있는 성분 중에 우리가 DNA, 염색체 얘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리보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염색체는 두 종류 나뉘어가지고 하나는 주염색체, 다른 하나는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애를 얘기할 거고, 플라스미드.
자, 그 다음 이제 리보솜을 얘기할 거고요. 리보솜. 70S 리보솜.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이에요. 그 밖에 나머지 것들입니다. 이 나머지 것들은 거의 언급을 잘 안 하거든요. 자, 세포질환에 들어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그게 이제 뭐예요? 고리형 DNA죠. 고리형 DNA. 주염색체. 그다음 플라스미드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주염색체라고 하는 애들이 있죠. 주염색체. 이거는 생명현상에 필요한 모든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이 주염색체입니다. 생명현상에 필요한 모든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자, 고리형의 DNA를 우리가 주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지? 자, 그런데 고리형 DNA이긴 한데 또 하나의 DNA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플라스미드라고 부르는 건데,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것은 여분의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여분의 유전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플라스미드라고 부릅니다. 뭐 영어 표현으로 이제 적은 걸 그대로 한글화한 거예요. 플라스미드. 이렇게 플라스미드. 자,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것은 여분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없어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애들도 있어요. 세균들이 이거 안 갖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거 여분으로 갖고 있으면 뭐 하는 거냐? 이 여분으로 갖고 있는 유전자들을 조작을 합니다, 여러분. 조작을 해서 항생제에 대해서 저항성질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특징이에요. 자, 고리형 DNA가 뭐지? 갑자기 고리형 DNA. 자, 고리형 DNA는 자, 여러분 이중나선 DNA 있죠? 이중나선 DNA. 이중나선이죠, 여러분? 자, 이중나선 DNA가 이렇게 뭐예요? 동그랗게 말린 거를 말합니다. 오케이? 동그랗게 말린 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뭐예요? 꼬불꼬불꼬불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제 이중나선의 DNA가 고리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고리형 DNA라고 불러요. 고리형 DNA. 고리형 DNA라고 하는 것은 고리 형태로 되어 있는 DNA를 말한다. 그러면 고리가 아닌 것. 자, 이건 뭐 이거는 양쪽 끝이 있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선형이라고 불러요. 선형. 이거를 이제 선형의 DNA라고 부르고 선형. 이것은 고리형이라고 불러요. 고리형. 고리형 이렇게 부릅니다. 선형과 고리형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고리형 DNA의 경우에는 세균들이 갖고 있는 건데 우리 사람은 없거든요. 세균들이 갖고 있는 건데 주염색체 형태도 있고 플라스미드도 있어요. 주염색체는 매우 크고 생명현상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플라스미드는 작아요. 그래서 어떤 세균들은 안 갖고 있기도 한데 이걸 그래서 여분의 유전자라고 부르고 이 여분의 유전자가 있을 때에는 이 유전자를 통해서 뭔가 얘들이 조작을 할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작을 하고 무언가를 만든다. 그 만드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이번엔 두 번째 리보솜이라는 게 보이시죠? 리보솜. 자, 리보솜. 자,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구입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구.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본 적이 있었잖아요. 전에요. 그때 유전자는 DNA의 성분이고 그 DNA 성분 중에 일부가 RNA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RNA가 단백질로 쓰이는, 단백질로 번역이 되는 이런 정보인데 그 RNA의 번역을 하는, RNA의 정보를 번역을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리보솜입니다. 자,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어떤 기구,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70S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S는 세디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침강 개수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시험관에 놔두고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70S의 속도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70의 속도로 떨어진다. 그걸 우리가 침강 개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진핵세포의 리보솜이라는 것도 역할은 똑같아. 단백질 합성하는데 침강 개수가 달라. 얘는 70S, 진핵세포는 80S. 진핵세포 80S, 원핵세포 70S. 숫자 큰 게 진핵세포야. 자, 그러면 외우기는 어렵지 않은데 이걸 자꾸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70S 리보솜 갖고 있는 건 누구냐? 원핵세포. 80S 리보솜 갖고 있는 누구냐? 진핵세포. 이거 좀 기억하자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이제 보면 여기 바깥쪽에 삐져나온 거 그려놨죠? 상당히 작게 그려놨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편모 또는 선모라고 여기 적어놨는데 한쪽으로 길게 나 있는 털은 편모. 여러 군데로 이렇게 다 방사형으로 다 나 있는 털은 선모예요.
자, 이 편모와 선모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요 플라겔린이라는 단백질이에요. 플라겔린 단백질. 자, 편모와 선모가 우리 사람에게도 있어요. 정자의 편모. 정자 헤엄쳐갈 때 편모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정자의 편모는 미세 소관이라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미세 소관은 튜블린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좀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아놓자는 거고 특히 어떤 면이 중요하냐면 우리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세균이 들어오면 잘 잡아먹는데 그때 세균을 인식할 수 있게끔 세균을 알아챌 수 있게끔 이 플라겔린 단백질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겔린 단백질에 대해서 수용체를 그 백혈구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용체 매개 내포작용이라는 방법이 있죠. 수용체 매개 내포작용이라는 방법과 유사하게 플라겔린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되면 그 세균을 먹습니다. 정자는 안 먹겠죠. 정자는 튜블린 단백질로 졌기 때문에 그건 내 거라고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잡아먹고 이걸 잡아먹을 수 있어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편모와 선모라고 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던 거죠. 자, 분류 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자, 항생제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 기억과 니은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세포벽을 망가뜨리는 항생제, 세포벽에 대한 항생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니은, 단백질 합성을 갖다가 막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니실린과 암피실린이라고 하는 것들은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걸 형성을 저해한다. 즉 세포벽은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성분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라는 거죠. 이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성분은 당 2개가 붙어 있고요. 당 2개, 슈가 2개가 붙어 있고 아미노산 5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아미노산 5개가 아미노산들 5개가 붙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단위체가 되어 가지고 이런 애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옆으로도 연결, 옆으로도 연결 이런 식으로 연결 되어 가지고 다 붙어 나가기 때문에 단단한 이 하나의 층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벽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런 페니실린과 암피실린을 처리하게 되면 이런 데를 끊거든요. 이런 데를 끊기 때문에 약해져요.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잘 터져버릴 수 있죠. 세균이요. 그치?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항생제가 쓰이게 되는 겁니다. 니은 공격하는 항생제다. 니은 공격한다. 자, 니은은 요거 리보솜이에요. 자,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가 있을 때 리보솜은 실제 생긴 모양새를 보게 되면 니은 리보솜은요. 이렇게 2개의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아래에 있는 것을 작은 단위체, 위에 있는 걸 큰 단위체라고 불러요. 그때 이런 항생제들의 종류에 따라서 이쪽을 공격하는 애들도 있고 이쪽을 공격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공격을 해가지고 단백질 합성을 막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애가 이제 스트레토마이신이라는 애가 있고 테트라사이클이라는 애가 있고 클로람페니콜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리보솜을 공격하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을 저해한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을 하는 기구라고 그랬으니까 얘들을 처리하게 되면 단백질 합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합성을 저해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좀 더 보셔야 되니까 이거는 좀 뒤에 거를 보고 나서 이 지문은 보십시오. 사람의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도 진핵세포에 유래된 거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이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십시오. 자, 항생제들을 적을 때에는 우리가 약어로 3글자로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페니실린이면 페니실린 이렇게 앞글자 3개를 적어요. 암피실린이면 암피실린까지 이렇게 스테토마이신이면 스트랩 할 때 요거 STR 테트라사이클이면 테트 이렇게 적고요. 클로라페니콜은 CH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약어로요. 자, 이렇게 해서 원핵세포라는 것의 구조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추가적인 얘기들을 좀 더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 필기는 항상 이 친구 거를 참조로 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이 친구가 어쨌든 뭐 만점 받았던 친구긴 하니까 기본 노트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고 여러분의 노트를 만드는 게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이렇게 옆에다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한번 그려보시고 여러분 직접 그려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적어진 것들은 거기다 같이 넣어 놓으시고 공백을 좀 더 남겨 놓으세요. 공백을 좀 더 남겨 놓으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정리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노트는 한 번 적어보고 뭐 2번 적어보고 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노트 적을 때에는 한번 이렇게 대략적으로 적는 것 이런 걸 하는 게 좋죠. 그래서 30 노트 가지고 한번 적어보시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점점 여러분 추가하고 싶은 게 많아질 테니까 언제 한번 지나가지고 한번 다시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쭉 한번 정리해 보시면 아마 깨끗하게 정리 잘 될 거예요.
이 친구 노트 여러분 받아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그 반을 갈라가지고 노트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페이지도 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빠르게 한번 본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이거 뭐 참고 자료니까요. 세포의 크기라는 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뭐 상당히 이제 작은 단위까지 간 것 같고, 광학 현미경이라는 현미경이 있어요. 빛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학 현미경을 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세포들과 세포 소기관까지 보여요. 세포 소기관까지.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과 동물 세포들, 뭐 핵과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인데 세포 소기관이에요. 박테리아도 볼 수 있다. 박테리아가 세균이죠. 박테리아는 세균. 박테리아는 세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작은 그 구조물까지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바이러스, 뭐 리보솜 단위까지, 단백질 특징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전자현미경입니다.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어떤 분자들이 있을 때, 또는 세포 소기관이 있을 때, 세포가 있을 때 거기에 이렇게 얇게 뭐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얇게 이제 입힌 다음에 거기서 튀어나오는 전자를 이용해서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전자현미경이라서 상당히 작은 구조물까지도 볼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광학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을 손쉽게 뭐 주변에서 볼 수가 있고,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아마 광학현미경을 이용해서 세포들 구조 관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진핵세포의 특징을 보여드릴 텐데, 진핵세포를 이렇게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려요. 우리 시험 문제에 혹시 뭐 그림이 나오는 일이 있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 시험은 뭐 그림도 안 그리는 시험들이니까 뭐 이렇게 그림은 참고로만 보도록 하십시다. 그럼 이 그림보다는 여러분 이 그림이 훨씬 더 여러분 보시기에 더 예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진핵생물 중에 지금 동물세포의 그림을 그려온 것 같은데, 동물세포의 그림, 동물세포의 구조를 이렇게 예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아까 분류를 했을 때 그 세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서 세포의 구조를 얘기했을 때요. 세포의 구조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세포의 구조를 얘기했을 때 어떻게 분류를 했더라?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세포벽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그 안쪽에 뭐가 있었지? 세포의 막이 있었고, 그 내부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포질이 있었죠. 세포질이 있었죠. 이렇게 구분했죠. 자, 그런데 동물 세포는 이 세포벽이라는 게 없어요. 대신 이제 세포의 기질이라고 해서 세포벽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하지만 세포를 약간은 이제 보호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세포에 지금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동물 세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바깥쪽에 세포벽이 없고 세포의 기질이라는 게 있는 게 특징입니다. 동물계들은 그런 게 다 특징이에요. 일단 그 안쪽에 세포막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인지를 이중충에 되어 있는 세포막이 들어있죠. 그다음 그 안쪽에 세포질이 있는데, 그 세포질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것들을 세포 소기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추가가 되는 예죠. 세포 소기관이라는 것이 그 내부에 들어있습니다. 내부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질 말고 세포 소기관이라는 것이 또 있다는 거죠. 세포질이라는 건 용액 안에 세포 소기관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포 소기관에 대한 특징들을 정리를 쭉 해갈 거라는 건데, 앞에 그림에 지금 세포 소기관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포막이 있고요. 그 세포막 안쪽에 세포질이 있었는데, 세포질 안에 지금 보시면 세포 소기관들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게 핵입니다. 핵. 자, 우리가 세포 소기관 핵입니다. 핵이 이런 것들이 또 안에 들어있다는 건데, 그거는 좀 더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핵. 이런 게 핵이구나. 그 다음에 바깥쪽에 파란색 보이죠? 파란색. 자, 이걸 우리가 소포체라고 부릅니다. 소포체를 아예 둘로 나누어서 조면과 할면으로 나누긴 했는데, 거친 면을 갖고 있다, 조면 소포체. 미끄러운 면을 갖고 있다, 할면 소포체. 소포체라는 걸 이제 분류해서 놔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녹색 보이시죠? 녹색. 네, 여기 골지체죠. 골지체. 자, 그럼 옆에 이것도 얘기를 해야겠네. 자, 리보솜이라는 게 보이시는데, 리보솜은 우리 제가 아까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점처럼 찍을 수 있잖아요. 요거를요. 이렇게 점처럼 찍힌 노란색 물질 있죠. 노란색 물질들, 요거. 노란색 많죠? 이런 것들이 다 리보솜입니다. 단백질 합성하는 기구죠. 몇 S?
80S. 80S 리보솜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여러분. 여기 리소좀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리소좀. 리소좀. 골지 옆에 있는 것들 있죠? 요거 약간 이제 색깔이 분홍빛깔 약간 띄고 있는 건데. 리소좀. 리소좀.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미토콘드리아.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보이는 거. 미토콘드리아. 주황색. 이렇게 생겼어. 그림 형태 잘 보세요. 이렇게 생긴 것을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구나. 응? 자, 그 다음 포옥시좀. 포옥시좀은 이거 참 이게 그리기가 애매해요. 여기 앞에 동그랗게 뭐 그려놨긴 했는데 이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거 표시하려고 한 거고 이런 애들과 표시를 하려고 좀 해둔 거고 의미 없어요, 여러분. 포옥시좀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옥시좀. 자, 그 다음 이게 세포 골격이라는 게 있는데 뼈대. 세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뼈대는 뼈죠. 뇌골격, 뼈. 세포도 모양새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뼈대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세포 골격이라고 부르는 건데, 세포 골격이 미세 섬유, 미세 필라멘트, 필라멘트는 섬유니까 미섬유, 중간 섬유, 미소간 이런 것들이 막 안에 뻗어 있습니다만 그림을 이거 그리다 말았어요.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미세 소간은 중간 섬유, 미섬유는 그림을 사실 살짝만 그려놓은 거야. 미세 섬유는 세포막 아래쪽에 들어있죠. 세포막을 보호한다는 역할을 우리가 세포막 구조할 때 얘기했던 건데, 미세 섬유라는 것도 세포 골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요거 보시죠. 요거 보세요. 요거 여기 이렇게 직각의 형태로 들어있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중심립이라고 불러요. 중심립. 그리고 중심립이 들어있는 이 전체를 중심체라고 합니다. 그 중심체라고 하는 것 안에 중심립이 한 쌍의 중심립이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동물세포도 편모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쭉 편모가 있죠, 편모. 길게 나인 털. 방사형으로 뻗어 있으면 선모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등장인물들 다 얘기했죠. 등장을 다 얘기했어요. 자, 원형질막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건 세포막과 같은 말이고요. 이것은 세포막과 같은 말이고, 자, 여기 미세육모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세포가 어느 쪽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톡톡하게 튀어나와 있기도 한데, 세포의 어떤 막 부분이 튀어나왔기도 한데 이걸 이제 미세육모라고 표현합니다. 저건 세포 소기관은 아니니까 우리가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요. 이것도 뭐 특게 신경 쓸 건 아니고 세포 소기가 아니니까 세포막이죠. 자, 이게 여러분 식물세포의 구조입니다. 식물세포의 구조.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볼게요. 동물세포의 구조, 여러분. 동물세포. 이제는 식물세포의 구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식물세포의 구조. 식물세포의 구조입니다. 자, 이게 식물세포. 자, 식물세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포, 이번엔 식물세포인데,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죠. 진정세균은 펩티도글리칸, 세포벽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식물세포는 셀룰로스로 이루어져 있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세포벽의 역할을 똑같이 하거든요. 세포가 터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루는 성분이 다릅니다. 얘는 세포벽이죠. 자, 그 다음 그 안에 뭐가 있다? 세포막이 있고요. 그 내부에 세포질이 있죠. 근데 세포질이라고 하는 건 안에 뭐가 들어있다? 네, 세포 소기관들이 들어있다. 이것도 똑같죠. 세포 소기관들이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세포 소기관들이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세포 소기관들 또 비슷한 모습이에요. 자, 보시면은 핵이 있죠. 핵을 구성한 성분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요 파란색으로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 핵 주변에 있는 걸 소포체라고 불렀죠. 우리가 소포체. 소포체는 두 종류 나눴습니다. 조면소포체, 활면소포체, 거칠다, 조면소포체. 거친 이유는 리보솜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동글동글한 게 붙은 게 다 이게 리보솜이잖아요. 그죠? 80S 리보솜. 반면에 활면소포체는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이 미끄럽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 다음 골지체가 있죠. 골지체. 그 다음 여기 크게 들어있는 게 이게 중심세포입니다.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리소좀이라는 게 있었는데, 식물세포는 그 액포라고 이제 불러요. 액을 저장을 잘하기 때문에 액을 저장을 잘합니다. 리소좀과 유사한 기능이지만 액을 저장을 잘한다는 특징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중심액포. 가운데 있으니까. 가장 크니까. 중심액포라고 부릅니다. 리소좀과 같은 작은 액포들이 합쳐져서 중심액포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가보시면요. 미토콘드리아 보이시죠? 미토콘드리아 똑같이 생겼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이거 포옥시좀. 역시 어떤 구조의 특징이 없다고 그랬어요. 표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저렇게 뭔가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엽록체가 있죠, 엽록체. 이거 엽록체예요, 엽록체. 식물 녹색이죠? 식물 녹색이에요. 왜? 엽록체가 있으니까. 엽록체 안에 뭐가 있어요?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는 색소가 있어요. 여기 동글동글 쌓여있는 것도 보이죠? 이게 무슨 이렇게 막 쌓아놓은 것 같은 모습 보이시는데 이런 애들이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요. 바깥쪽에 있는 막은 요거는 사실은 녹색 아니에요. 요 놈들만 좀 녹색이거든요. 요 놈들만. 그림을 이제 그렇게 그려놓은 거죠. 자, 그 다음 세포 골격이 있다고 그랬죠? 역시 똑같네요. 미세 섬유, 중간 섬유, 미세 소관이 들어있죠. 자, 그 다음 세포막이 있고요. 바깥쪽에 세포벽이 이제 있죠.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습니다.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습니다. 셀룰로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세포들과 연결되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원형 전락사라는 걸 지금 해놨는데 다른 세포 연결되는 통로, 동물세포도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연접이라는 걸 주제로 따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구조물들 어떻게 생겼는지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뒤에서 여러분 구분이 될 때 좀 편해요. 아, 얘는 그런 애였구나 이렇게 외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구조를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익히십시오. 어떻게 생겼는지 잘 익히십시오. 자, 이거는 여러분 필기노트예요. 제가 단순하게 그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그려놓은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진핵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뭐 동물세포가 되었건 식물세포가 되었건 세포질과 세포 소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질과 세포 소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핵이 보이시죠? 핵을 그릴 때 항상 이 친구 동그라미 두 개 했죠.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 색깔과 바깥쪽에 있는 색깔을 달리 했죠?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핵은 이중막 구조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막을 두 개 갖고 있어. 자, 그 다음 조면세포체가 바깥쪽에 있는데 조면세포체에 붙어 있는 게 여기 리보솜이라고 좀 적어놨죠. 80S 리보솜. 그 다음 이 조면세포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리보솜이 안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활면세포체라고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조면세포체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을 골지체라고 해놨고, 그 다음 골지체 약간 떨어져 있는 것들을 리소좀이라고 해놨죠. 동물세포는 리소좀, 식물의 경우에는 액포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가보시면요. 미토콘드리아 그릴 때 역시 이중막 구조로 그렸습니다. 안쪽과 바깥쪽에 막이 있고, 자, 중심체, 전체가 중심체고, 안에 들어있는 것을 중심립이라고 그랬고, 중심립은 동물만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이 친구 적어 놨습니다. 자, 포옥시점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걸 이렇게 X를 지금 해놓은 거고, 자, 그다음에 엽록체, 이건 식물만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안에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막이 또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소기관과 세포질을 감싸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세포막이고요. 세포막의 바깥쪽에는 세포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물이라면 있죠. 동물이라면 없습니다. 세포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벽에는 셀룰로스가 있다는 거고 세포의 기질에는 콜라겐, 탄수화물 등의 분비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콜라겐과 탄수화물 복합체에 있었습니다. 이름 뭐였지? 프로테오글리칸. 프로테오글리칸 이렇게 불렀죠. 그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세포들의 구조라는 것들을 이제 봤는데 운을 좀 띄운 거예요. 자, 그때 세포의 구조를 봤는데 그때 여러분 이 진핵생물이 갖고 있는 세포 소기관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하고 잠깐 쉴까 합니다. 네. 진핵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 이거 세포 내 공생에 대한 얘기인데, 세포 내 공생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건 뭐냐면, 일단 그 진핵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과정인데, 진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고세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진정세균이 합쳐지면서 생성이 된 거예요. 합쳐지면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 합쳐진 애들 있죠. 합쳐진 애들. 이런 애들이 공생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런 애들이 공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 드는 것이 누구냐면,
세포 내 공생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애들 미토콘드리아하고요. 엽록체 이걸 들 수가 있거든요. 세포 소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림이 이제 밑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또 해드릴게요. 자, 세포라고 하는 것은요, 최대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범위라는 게 이제 있거든요. 자, 왜냐면 세포라는 애가 커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부피는 어떻게 돼요? 부피라고 하는 것은 길이 직경이라고 할까? 뭐 길이의 그 세제곱으로 증가하죠. A라는 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세제곱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면적은요, 길이 A에 대해서 제곱으로 증가한단 말이야. 즉, 이런 모습의 세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때 이 길이가 이제 A라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커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세포가 생겼다면 면적은 제곱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2A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데 부피는요, 커진다 크게 증가하는 거죠. 세제곱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2A의 제곱으로 증가하게 되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4A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예? 근데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8A의 세제곱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면적 대비 부피가 크게 증가해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세포가 자신의 안에서 발생하는 열을 밖으로 방출하기도 쉽지가 않고, 물질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가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물질은 세제곱으로 늘어난 꼴과 같아요. 근데 세포막을 통해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제곱밖에 안 되는, 제곱만큼만 늘어난 꼴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크기가 최대한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세포 크기가 분열을 하게 되면 나눠지게 되면 면적은 다시 똑같아질 거거든요. 이게 지금 분열한 모습을 제가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세포라는 것은 당연히 크기라는 게 제한 사항이 있는 건데, 진해세포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진해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발달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뭐 단백질들도 많이 만들고 유전자도 많아지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진정세균이라고 하는 것들보다 진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10배 이상 길이가 10배 이상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거예요. 훨씬 더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세포의 크기를 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질 수송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채택하냐면 세포 안에다가 세포 소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게 원시 원핵세포인데 얘가 진핵세포가 되어갈 때 막이 함몰되어 들어가면서 내부에 막을 만들어요. 그럼 마치 하나의 세포를 유지하면서 막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송의 측면에서 또 어떤 물질을 보관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포 소기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고요. 처음 만들어진 것은 핵, 그 다음에 소포체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 골지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리소tom이 만들어지는 그 순서를 겪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물질을 보관하기도 좋아지고, 물질을 수송하기도 좋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 세균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살기 좋은 동네구나. 입소문이 났네. 예? 우리 강의가, 제 강의가 좋다라는 입소문이 나는 것처럼, 그러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러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이 박테리아라고 하는 애가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요. 야, 살만하다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들어올 때 보세요. 얘는 이제 진핵세포의 막이고요. 얘는 지금 이제 그 박테리아의 막이거든요. 들어와서 얘가 동화가 된 거 아니에요. 나 여기 살래. 이렇게 좋아. 소문대로인데, 이거 강의 좋은데, 소문대로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중막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공짜로 살 수는 없잖아요. 나도 뭐 일할게, 이거죠. 나도 뭐 일할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우리의 몸속에 지금 이미 들어있어서 소기관이 되었습니다만, 예전에 세균이었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얘가 도와줬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온 애가 누구라고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자,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냐면 에너지를 대량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에너지의 원천은 탄수화물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원래 세포는 포도당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ATP를 만들므로써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건데, 포도당 한 분자가 들어오면 ATP를 딱 2개 만드는 거예요. 2개. 근데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얘는 호기성 세균이 조상인데, 이 호기성 세균이 갖고 있던 특성이 뭐냐면, 얘들은 주변에 포도당이 있으면 포도당을 활용을 하는데, 그 포도당을 쪼개므로써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산소를 소비하고, 그래서 호기성이라고 부릅니다.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호기성,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소를 방출해요. 포도당을 이산화탄소로 쪼갠 거야. 그 과정에서 ATP를 38개나 만들어. 그러면 2개하고는 뭐 잽이 안 되지. 19배나 더 만드는 거예요. 얘가 뭐 한다고요? 산소를 소모한다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뭐예요? 생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호흡하는 거냐? 얘 때문에 그렇지. 얘가 우리 몸에 다 퍼져 있고요. 얘가 산소를 쓰고 이산소를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호흡이란 걸 하는 거죠. 호흡이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란 걸 통해서 외부엔 산소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산소를 내보내는 거죠. 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가 엄청난 일을 해준 거잖아요. 뭘 해줬어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한 분자를 가지고 ATP를 38개나 만들어주는 거죠. 완전 땡큐죠. 자, 그런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세포 내 공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 어떤 증거라는 것들이 쫙 있다는 거죠.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거죠. 증거.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특징이 이제 있고, 얘들이 증거가 이제 있다고 했는데, 요 내용이 이제 우리 교재 약간 뒤쪽에 이건 적혀 있을 것 같은데, 필기한 거는요. 네, 여기 있죠. 네, 여기 있네요. 자, 여러분, 필기는 좀 한참 뒤로 가야지 지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 보시면은 세포 내 공생의 증거라는 겁니다. 공생의 증거. 자,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이중막 구조 가지고 있다. 자, 함입시 생성이 된 거예요. 자, 이때 제가 특징을 좀 적어드릴게요. 외막이라고 하는 막이 있고 안쪽에 내막이라는 막이 있는데, 누가 세균내막과 유사하다? 이 내막이죠. 요게 이제 세균내막과 유사한 게 특징입니다. 그렇지? 이게 세균내막과 유사했잖아요. 자, 그 다음 고리형의 DNA 가지고 있어요. 고리형의 DNA는 원핵세포, 즉 진정세균의 특징인데, 그 고리형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만 자기가 만들어낸다. 자기가 이제 ATP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 중에 일부만을 만들고, 대부분 단백질은 공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진해생물이 도와줘요. 그죠? 대부분의 단백질은 세포질에서 유입된다. 즉, 진해생물의 핵 안에 있는 유전자, 거기에서 만들어진 단백질 산물, 그 산물이 세포질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리보솜 몇 S? 70S 유사. 원핵세포가 유사한 거죠. 그럼 항생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항생제에 대해서 감두성이 있어요. 감두성은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토마이신 있었죠? 거기에 감두성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감두성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스트레토마이신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서 감두성의 작용을 일으킨다. 즉, 스트레토마이신을 처리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단백질 합성이 저해가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막을 스스로 합성할 수가 있다. 자, 스스로 복제가 한다. 미토콘드리아 숫자 증가한다. 자, 운동 시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근육 운동하죠. 그럼 미토콘드리아 숫자 증가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증가합니다. 자, 세포 내에서 움직여 다닌다. 어느 정도의 운동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포 내에서 움직여 다녀요. 생명체처럼. 자, 대부분의 단백질은 핵 DNA 전사된다. 그렇죠? 핵에 있는 DNA 전사되어가지고 세포질로에서 번역을 한 다음에 그 세포질에서 번역이 된 애가, 즉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번역된 애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이게 공생의 증거들이죠. 공생의 증거들. 누가 이런 특징이 있다고요? 엽록체의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세포 내 공생의 증거는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약어로 적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적어요, 제가요. 그 다음에 클로로플라스트, 이게 엽록체입니다. 그래서 클로로플라스트 엽록체. 제가 C라고 이렇게 약어로 적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너무 적기 귀찮아. 이렇게 적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진해생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진핵세포라고 하는 것에 소개해야 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소기관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것들 잘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교재는요. 45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쭉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46페이지에 있는 내용 설명드렸었고 47페이지에는 설명드렸어요. 47페이지 잠깐 펴보실까요? 47페이지를 펴보시면요. 원해세포 세포 구성 성분 중에 얘기 안 한 것들이 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유클레오이드 핵양체라는 게 있죠. 그게 주염색체를 말해요. 요즘 핵양체라는 표현을 가끔 쓸 때도 있습니다. 핵양체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필루스라는 게 있는데 필루스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대장균들끼리 서로 간에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통로를 만들 때 쓰는 것을 필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루스, 필리는 이제 복수형이죠. 자, 메소좀은 진짜 거의 지금 출제하지 않는 편인데 단백 DNA가 세균 안에서 복제가 된 다음에 나누어질 때 그때 쓰이는 그 부분을 우리가 메소좀이라고 부릅니다. 자, 밑에 각주 부분도 여러분 꼼꼼하게 다 읽어주시고 49페이지에 가보시면 세포 소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공생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막계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내막계라고 하는 것은 안쪽에 있는 막 성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가면은 이제 세포막을 첩보체에서 만들어 공급받는 애들 그걸 내막계라고 하니까 요건 좀 이따 얘기를 제가 좀 더 추가해 드릴게요. 일단 세포내 공생만 좀 잘 보시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핵에 대한 내용부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